제가 숨겨진 슬픈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분께서 겪고 계신 어려운 시기에 대해 듣고 싶어요. 여성분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나신 것 같아요. 청년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가셨고 결국은 타인의 가정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셨네요. 그러나 사랑을 만나 계획과 다른 삶을 살게 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두운 기억들을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어 감동적이네요. 함께 그 속에서 행복과 소망을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가족을 세우기 위한 계획은 없었지만 우연히 만난 일을 계기로 마음이 변했어요. 주인집 운전기사로 일하던 그는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매일 다가와 구애를 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빠르게 커져가고 결국에는 결혼과 삶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생략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나는 모아둔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자식을 생각해서 가난을 되물리지 말라며 장사를 제안했고 나도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장사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저렴하게 생선을 사들어와 판매를 시작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 한 남성이 어렵고 고생하여 공사장에서 일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다가 조금씩 사정이 나아지며 공사장에서 일을 해서 가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노력 끝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낳게 되어 행복한 순간을 많이 누렸지만 갑작스럽게 남편이 고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가족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다시 살아날 것만 같다는 희망으로 심념나 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을 뜬 남편은 결코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딸과 나 홀로 남은 저에게는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기 때문이죠. 매일 딸을 등에 업고 생선가게로 나가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딸의 미소를 보면 이상하게 힘이 솟았습니다. 목청을 다해 손님들에게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장사는 아주 잘 되지는 않았지만 딸을 키우며 큰 어려움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딸은 건강하게 자랐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시험을 보면 항상 1등이며 모범생으로 뽑히는 일은 당연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아 집방문도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딸의 담임 선생님이 서울대 지원서를 줬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전국 1%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능도 보기 전에 서울대 준비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지 않아도 그런 성적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쌓은 사람으로 인재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선가게에서 일하며 딸을 잘 돌보고 키웠지만 미래를 위한 대비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학비를 마련해주지 못해 서울대 학교에 지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가게를 팔아서 한 학기 등록금은 마련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어떤 기술도 없는 제가 딸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무색하게 딸이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돈 때문인 것 같아서 포기하면 안 될 것이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할 것이다.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인데 너는 나의 뒷바라지를 못해주는 것 때문에 퇴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빚을 내더라도 날 공부시켜줄 테니까. 이건 예전부터 계획해 온 거야. 남들이 다니는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사법시험을 패스하는 게 더 큰 가치가 있고 성공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가게나 돌봐줘.
가난 때문에 포기한 걸 알아. 하지만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응원해줘. 딸의 말에 설득당해 대학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이 중고 서점에서 책을 사서 집에서만 공부할 때까지 수고하겠습니다. 저의 딸은 환경이 불리하더라도 매우 열심히 공부하여 사법고시 1차에서 낙방하였지만 다음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2차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어진 3차 면접에서도 쉽게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다가 수많은 의뢰를 받아 거의 매일 재판에 나가게 되었고 딸의 수입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벌었습니다. 딸은 몇 년 뒤 함께 살 주택집을 마련하여 저에게 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남편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의 무서움이 가득한 곳에서 훌륭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딸 덕분에 호강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딸이 결혼하기로 하고 멋진 남자를 소개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저도 가족이 되는 건데 아들로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사람은 사람이다. 번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너무 자유롭게 대해주세요. 현재 제 일은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 회사에서 계속 일해왔습니다. 어느 날 예비사위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는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힘으로 잘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대견스러웠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딸의 시선으로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었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비사위가 나갈 때 딸에게 다시 결혼을 생각해보라고 제안했어요. 지선아, 너무 아깝다. 사람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생각해봐. 우리 엄마 충재 씨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직업은 평범하지만 가장 성실하고 인성이 훌륭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함께 살 사람이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예비사위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보는 것을 권했지만 딸은 고집세고 끝까지 예비사위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도 약간의 반대를 돌렸고 예비사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집을 찾아와서 서방으로서 인사드릴 때부터 호칭으로까지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남은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한국어로 전체 내용을 풀이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었을 때 딸의 소연은 딸의 말대로 어머니를 부모님처럼 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딸은 함께 살기로 하였고 어머니는 딸의 낯선 가정에서 딸의 안악은 존중받았습니다. 양녀와 양자의 가정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가 낳아야겠죠.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더할 나위가 없었고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 내외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부터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다투지 않았던 자식들이 하루에도 매일같이 소리를 높였어요. 저가 있는데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방 안에서 소란을 자주 피웠죠. 뭐 때문에 싸우는지 귀를 기울여 봤는데 주로 사위가 허락 없이 딸이 돈을 가져다 쓴 일이 많았더라고요. 이에 저가 사위를 따로 부르고 충고를 했는데 다행히도 잘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네, 내 딸이 힘들게 번 돈을 주식으로 날렸다고.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 아니요, 어머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네 아내에게 소리를 높이나? 그냥 나 죽었어 하고 혼나야지. 어머님,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선이가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건 알지만. 아, 그걸 가지고 신세한 탄을 자주 한다고요? 그건 지선이가 잘못한 게 맞지만 그래도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 되겠나? 앞으로는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게. 지선이한테 똑같이 충고해 줄 테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엄마, 자꾸 못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식들의 싸움에 중재하고 화해시켜주려 노력했습니다. 다투는 이유가 다른 집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위를 미워하지 않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딸과 사위가 대형 싸움을 벌였는데 딸이 사위의 뺨을 강하게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노크도 하지 않고 자식들 방을 열었습니다. 치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한테 손질검을 왜 하는 거야? 엄마, 나가 있어.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야. 그뿐이야. 그리고 따귀를 날릴 만한 일이야. 날린 거니까? 괜히 나무라 하지 않아. 그러나 얘가 왜 이래? 도대체 남편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는 거야? 둘은 팍 터지게 싸우지 말고 엄마에게 말해보라고 해 분위기가 화해되려고 했지만 사위는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십니다만 그만 나가주세요. 저희 둘만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끄럽지 않을 것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뭐야, 난 이 집안의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거야? 애들이 나가라고만 하고 왜 무슨 문제인지 말하지 않는 거야? 내가 듣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빨리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딸과 사위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바닥을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싸움의 원인도 모르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딸과 사위는 감정의 틈이 더 깊어져서 아예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봐가며 밥을 차리고 치우고 저녁에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애들 방에서 소란이 있어 일어나 봤더니 사위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희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사위는 아무 대답 없이 즉각 집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딸이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사위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선아, 문제가 뭐야? 말해봐. 남편을 내쫓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니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나가게 내버려둬. 우리는 이제 이혼해야 해. 저는 화가 난 사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말고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딸이 나중에 말할 테니까 지금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명료한 이유를 기다렸다가 털어놓겠다고 했지만 딸은 방을 나가자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버렸다는데요. 아직 그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편을 듣든 할 수 없어서 그의 떠나는 모습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딸과 둘이 지내면서도 얼굴이 언짢아 보이는 모습을 보며 묻힐 말이 없었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며 조용히 기다린다면 언젠가 그의 이유를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딸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이혼은 일상적인 문제니까 신경 쓸 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힘내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라고. 응, 엄마 고마워. 복잡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 이해해줘. 나중에 다 말해줄게. 천천히 정리할 테니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라고 조언한 결과 딸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둘이 진짜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어진 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사망한 비운을 겪은 주인공은 충격을 받고 재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이미 딸의 목숨을 잃은 사실을 알게 된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신호위반이었고 큰 부상을 입어 숨을 거두었던 딸의 육신을 보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주인공은 절망에 빠진다. 하지만 아무리 부르고 울부짖어도 다시 깨어나지 않는 딸의 모습에 마지막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는 제 딸에게서 상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방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 한글로 쓴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과 딸을 차례로 잃고 슬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사위가 나타나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장례식이 열리는 중에 사위는 조문객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되어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딸이 죽은 게 잘된 일인 것 마냥 겁내까지 하며 술을 마셨다. 얼마나 깔깔대며 웃었던지 당장 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딸의 장례식에서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두 주먹을 꽉 쥐고 참았다. 3일장을 찾아갈 때 사위는 거기에 있었고 마지막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할 때까지도 실실 쪼개는 것이 보였다. 딸이 무사히 잠들었음을 확인하자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일이 좋아 그 환장하는 태도에 대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고 저는 그것에 참아야 했다. 자네,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마누라가 죽은 게 이렇게 좋아. 거기에는 호응이 없었고 어머님에게 손님들이 오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울어대었다. 얼마나 더 울어야 하냐고.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고 말했고 그에게 호통을 치고 나서 마무리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 다 끝났잖아. 그 놈 같은 꼰대질 좀 그만하라니까. 그리고 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죽은 여자나 엄마나 사람을 무시하는데 뭐가 됐다고? 뭐냐. 그리고 화가 나자 손을 들고 따귀를 날렸다. 사위가 제 손목을 잡아채며 날리려는 것을 막았다. 이 아줌마가 뭐 하는 짓이야. 너무 무모해. 아직도 나를 빌빌거리는 것 같아. 나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아무런 혜택도 없을 거야. 난 호러미가 됐다는 걸 알잖아. 난 이혼한 게 아니라 사별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 딸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뜻이야. 곧 집에서 쫓겨나겠지만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야. 그런 소리 안 해. 왜 내 딸의 재산을 요구하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법이 처리할 거야. 내 암요법이 해결할 거야. 아내가 죽으면 상속순위가 남편인 걸 모르나 보네. 어쨌든 조만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난 이만 가서 잠을 자겠다. 사위는 경고하며 떠나갔고 나는 불안해졌습니다. 딸의 동료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는 상속 1순위가 사위라고 했습니다. 결국 재산을 나누기 위해 법정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위는 변호사들을 고용해 상속을 놓고 소송을 벌였는데 나는 딸의 후배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법관은 며느리 측 변호사의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곧 재판이 진행되었고 며느리의 사위가 딸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고 저는 단지 1,000만 원의 위로금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이 딸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사위가 저가 앉아있는 집에 들어왔어요. 사위가 말했어요. 여기서 힘없이 앉아있지 말고 내일 모레 새 집 주인이 오기 때문에 얼른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 있는 가구와 집기사는 중고상으로 팔 예정이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저는 가기 싫었어요. 나쁜 자식, 너희들이 내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 하면서도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항소해서 다시 되돌려받을 것이다. 며느리는 말했어요. 내가 가면 나는 너희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전까지 꼭 복수할 것이다. 지금 당장 가길 바란다. 결국 사위는 일으켜고 가구와 집기사와 함께 중고업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나가버렸어요. 바로 조용히 나가자. 경검아 쓰레기 새끼야. 나는 마지막 여자아이가 입고 있던 옷과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수첩, 그리고 여러 사진들을 상자에 넣어 나왔다. 비록 모든 것이 내 사위로부터 빼앗겼지만 언젠가는 그것들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으며 단호하게 결심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나는 원룸을 찾아다녔는데 모든 곳에 보증금이 1,000만 원 전후여서 부담이었다.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모두 써버릴 수는 없어서 변두리로 떠나 작은 모텔의 장기 투숙을 결정했다. 매달 20만 원밖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도 받지 않았으니 우선 거기에 머물 생각이었다. 그러나 주변에 일할 곳이 없어서 돈을 벌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묵고 있는 모텔에서 일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사장님, 필요하신 직원이 있으세요? 저는 청소와 일 둘 다 잘할 수 있는데 정말입니다. 당신이 일해주신다면 정말 좋겠네요. 이곳에 알바로 오는 사람들 대부분 한 달도 못 버티고 도망가거든요. 근처에 제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4시간 동안 여기를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취직했어요. 사장님이 방식만 가르쳐 주셨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일자리를 얻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남게 되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모텔 사장님은 정말 친절했어요. 모텔 청소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객실 청소가 집 청소보다 어렵더라고요. 매번 침대 커버와 이불을 갈아주고 세탁을 직접 해야 해서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게다가 손님들이 많이 요구해서 3층 건물을 왔다 갔다 해야 했어요. 그런데 몸은 바쁘더라도 딸을 잊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딸을 생각했어요. 정말 딸이 그리웠어요. 그렇게 버티면서도 몸과 마음은 따로웠어요. 그런데 객실에 남은 술병을 보고 퇴근할 때 방으로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술을 마셨어요. 하지만 딸을 더 그리워서 불과하고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저려오고 숨도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울었어요. 김 씨는 딸의 소중한 물건을 꺼내어 보며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으로 입은 딸의 옷을 안고 오랜 시간을 울었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이루었죠. 딸의 점퍼는 포근하고 따뜻해서 쉽게 놓지 못했는데 잠이 오기 전까지 계속 안고 있으려다가 침대에 올라가자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김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USB 연결 케이블이었죠. 이 미스터리한 발견에 궁금증이 생겨 다음 날 김 씨는 모텔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장님도 방법을 모르겠다며 아들을 부르겠다고 하더니 대학생인 아들이 나타나서 USB를 확인해 주었죠. 노트북에 연결해서 내용을 확인했더니 딸의 흔적은 없고 다른 지저분한 사진들만 있었습니다. 바람 피운 사비놈이 여자와 사위의 사진들이 있었고 그것을 보고 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진을 확인했는데 사위가 상간녀와의 애정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딸의 돈을 빼앗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했는데 사위와 상간녀가 딸을 골로 보내고 재산을 갈취할 계획을 세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의심스러웠고 두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정신이 아득해져 쓰러질 뻔한 상황에서 딸을 생각하며 극복했습니다. 그 후 모텔 사장님 아들에게 USB에 있는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범죄 공모를 한 사위에게 사진을 보낸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저씨 오랜만이죠. 더 이상은 지금부터 다르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한국어로 써보겠습니다. 부르면 되겠군 야이 개자식아. 내가 내 딸을 해치려고 했지? 교통사고도 내가 계획한 거 아니야? 그러자 사위놈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리가요? 그건 장난식으로 주고받은 카톡이에요. 절대 지선이를 해칠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았다고요. 그래. 그럼 이거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도 되겠지? 그럼 경찰서에서 보세. 어머님, 잠시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괜히 그 메시지로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돈 드릴 테니까 친구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왜 이래 진짜 나쁜 짓을 계획한 거야? 돈까지 주면서 나를 막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딱 그림이 나온다고. 너, 내가 지옥불에 넣어주겠다고 했지? 이제부터 그걸 시작해 주마. 기다려라. 이 새끼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은 후 경찰서에 도착해 딸의 죽음을 알렸던 형사를 불러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USB를 건네주며 딸 죽음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했답니다. 형사는 바로 컴퓨터에 연결해 사위의 불륜 사진들과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지난번 교통사고로 숨진 김지선 씨 차량 폐차했나 그때 간단한 교통사고로 인해 폐차장에 맡겨진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가 폐차장을 방문한 후 전문가의 조사 덕분에 차량의 의도적인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는 사위를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하여 사위와 그의 상간녀가 경찰서로 송치되었습니다. 조사 중 사위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사실을 시인했고 그의 발언에 분노한 주인은 주먹으로 사위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사위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양 같은 놈을 내가 결코 살려두지 않을 거야. 화가 치밀어 달려들자 형사들이 나를 붙잡아 말렸고 사위와 상간녀는 감옥으로 보내기로 했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딸을 떠올리며 분노를 터뜨렸고 경찰서에 가두지 않고서는 죽지 않을 거라 소리쳤어. 지금 딸의 시신을 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했지만 상대가 어떤 처벌을 받던 용서할 수 없었어. 이들의 재판이 곧 열리기로 했어. 공모범죄와 과실치사죄만 인정됐어. 나는 악마와 같은 살인자라고 외치더라도 판결은 변하지 않았어. 두 놈은 10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혔어. 억울하게 떠난 딸의 원한을 풀어줄 순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을 밝히려 했어. 납골당에 갔을 때 나는 하루도 늦은 복수를 바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마음을 놓았어. 외할머니가 된 이후에 사위노미가 갖고 있던 딸의 재산이 내게 돌아왔고 보상금도 받았어. 돈을 통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딸의 재산을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 나는 딸과 함께 살았던 집을 다시 살아야겠어. 좀 더 비싸게 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크고 넓지만 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아 외롭진 않았어요. 그의 많은 유산이 제 손에 들어왔는데 너무 과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곳에 쓰면서 살면 하늘에서 지선이가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과 양로원에 매달 기부를 시작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이제 고생해 가며 돈을 벌 필요가 없으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죠. 따뜻함을 전하며 살아가다 보니 해가 바뀌어 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어요. 매달 찾아가는 납골당이지만 그날은 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예쁜 옷을 입고 집을 떠났죠. 버스를 타고 딸과의 행복한 추억을 회상하며 가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 딸 사건을 맡았던 형사에게 전화였어요. 형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어머님. 그건 별일 없으셨나요? 별일이야. 뭐가 있겠소? 오늘이 딸의 기일이라 납골당에 가는 길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님, 제가 전화할 말씀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그 박충재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요. 고작 10년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뜨신 밥 먹고 잘 살고 아마도 그들은 그런 소식을 전달하러 왔는데 박충재가 괜찮지 않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떨렸고 전기가 흘러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군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한 후 숨졌어요. 교도관의 말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인신공포를 당한 것 같아요. 구속될 때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다른 수감자의 담배를 훔쳐서 매우 맞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급부위로 가해져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다니 경찰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딸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 자식은 살아있어도 고생스러울 겁니다. 축하해야 해요. 10년 뒤에 복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쉽게 살아남다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도 그 자식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거예요. 네, 고통스러운 존재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박충재의 외도가 별다른 소식은 없네요. 앞으로 있을 일이 있다면 알려드리겠어요. 그럼 나는 소식을 전했으니 끝내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경찰님. 그렇게 전화를 끝내고 웃음이 많이 나왔어요. 1시간 동안 울음을 참던 사람처럼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사위의 상간녀는 언젠가 피눈물을 흘리며 죽을 거라고 확신해 왔어요. 그리고 납골당에 도착해서 딸의 사진과 유골함을 보며 이제 정말 끝났다고 편히 쉬라고 말했어요. 그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복수의 기쁨과 딸의 그리움이 섞인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제 마음이 아프고 반전적인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에 함께 아파하며 복수의 쾌감도 함께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제 딸에게 잘 지내며 저를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때까지는 좋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